네, 유재준 교수님 1시간 동안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호기심의 과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빛, 시간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책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더 방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저술하시게 됐었던 배경이 어떻게 되시죠? 한 15년도 훨씬 더 됐을 것 같은데, 아까 승 교수님 예전에 뵀던 때보다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서울대에서 이제 인문사회계 학생들도 이제 과학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교양 교육의 일환으로 이제 과학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수학적인 배경이 많지 않은 인문사회계 학생이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고 그런 강좌를 개설하자, 이래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걸 뭐 맡았는데 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사실 지금 요 책에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뭐 굉장히 다양한 걸 다 담을 생각은 하지 않았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과학은 몸으로 배우는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과학적인 개념을 익히는 걸 직접 해보고, 근데 해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개념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이제 그런 거라서, 초기에 했던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제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지하철의 가속도를 재와라. 재밌겠죠? 네, 재밌겠는데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휴대전화, 조그만 휴대전화가 나오고 휴대전화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휴대전화 이렇게 매달면 추처럼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냥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보니까 의외로 이게 추가 이게 무거우니까 휴대전화가 이게 지하철이 가속을 하게 되면 얘가 딱 기울어지는데 지하철이 한 10초 정도 일정하게 가속을 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충분히 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실험을 고안을 했죠. 아까 제가 강연 중에도 얘기했지만 뭐 엘리베이터에서 체중을 재라, 뭐 별의별 걸 많이 시켰는데 물잔에다가 컵에다가 물을 붓고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주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 실험실에서 원래 했으면 제일 좋은 건데, 네. 실험실에서는 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한번 몸으로 해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학의 가장 첫 번째는 관찰, 그러니까 경험이고,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머릿속에 이런 게 그려질 수 있나라는 것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해서 뭐 몇 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에 연결되는 주제를 골랐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지하철 가속도 이런 걸 하면 자연스럽게 운동 법칙이나 뭐 중력에 대한 얘기, 뭐 그래서 뉴턴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담을 수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직접 몸으로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시켜야 되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재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주변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뭐 호기심을 끌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제목을 좀 모았죠. 그래서 쭉 나열을 해서 뭐 예를 들면 과학 동화나 뭐 이런 데서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깊이를 좀 둘 수 있는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담아지는 그런 주제를 좀 고르게 됐고, 그걸 이제 강의를 몇 년씩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래서 묶어서 이제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이 책을 출판하셨던 게 2016년이고, 네.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서 올해의 과학책으로 선정됐던 것이 2017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교수님 이 책을 읽어보는 학생들 혹은 일반인들 중에 교수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도 있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은 30대 후반, 40대, 30대 후반 정도 됐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면 그렇고, 책을 읽었던 학생들은 아직 이제 졸업 좀 했겠죠. 네. 근데 이제 이걸 학교 다닐 때 읽고 뭐 학교 와서 강의를 듣는
등들도 있었고 네네. 뭐 그러긴 합니다. 교수님이 경험에서 바탕을 둔 그 물리 개념을 익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책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봤을 때 그냥 일반 과학책보다는 어떤 수치화된 것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하늘에 있는 구름이 떨어지는 속도를 알고 있냐 뭐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답을 좀 주셨는데요. 하늘에서 구름이 떨어지는 속도, 물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는 1초에 1cm? 네.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치를 구체적으로 주시는 게 참 이 책의 매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재미있게 읽었었던 것 중에 교수님 오늘 강연은 안 했지만요. 휴대폰 배터리를 가지고 성인을 몇 명이나 1m를 들어올릴 수 있는지 아냐? 뭐 예. 그런 계산도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 혹시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과학적인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나 이런 거를 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니까 보통 그 숫자를 자꾸 이제 제가 들이댄 건데 네.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가까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1m를 나를 올리려면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게 에너지로 하면 얼만큼 해당되는지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감을 잡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거기에 그 배터리에 대해서 이게 배터리 한 용량 하나를 가지고 몇십 명을 우리가 커다란 뭐 100kg 넘는 사람들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은 경우에는 별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네네.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유를 들은 것들을 담았죠.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 그 숫자를 하는 게 아마 과학을 하고 전공하거나 이쪽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괜찮았을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많은 소위 이제 인문사에게 전공하신 선생님들 네. 또는 이제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숫자는 어렵다. 그게 답이에요. 아, 예. 네, 그래서 다음번엔 좀 더 숫자를 좀 줄이고서 좀 설명하는 법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강연 중에도 말씀해 주신 거에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저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그런 거예요. GPS를 시간을 잘 조정하지 않으면은 하루 지났을 때 11km나 어긋날 수 있다는 네. 것은 그 계산 이렇게 곱하기를 갖다가 하는 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해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런 계산을 보여주시는 게 교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네.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나요? 아까 간단하게는 원자 구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닿는 면적은 0이라고 답한 학생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 수업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을까요? 원자 문제는 아니고 뭐 저희가 강의할 때 그러니까 미술대학 학생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해결책을 갖고 나타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정식으로 무슨 과학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이제 좀 더 뭐 멀어져 있었지만 대학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새로운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는 게 있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왜 지하철의 가속도를 잰다 했을 때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뭐 줄을 이렇게 매면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를 재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랬는데 이걸 어떤 학생이 왜 예전에 CD 케이스가 많이 흔했잖아요. DVD나 CD를 많이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CD 케이스에다가 물을 반쯤 넣고 에폭시로 다 실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지하철 창문에 탁 붙인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수직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데 너무나 정확하고 왜 그 물리학 실험 전공한 학생도 고안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이제 특정한 방법으로 계속 훈련을 받은 거가 더 창의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개념에 더 가까이 가고 자기가 뭘 성취하고 싶은가를 똑바로 보고 거기로 달려갈 때 더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항상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수평계를 갖다 즉석에서 만들어냈던 그렇죠.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인데요. 그리고 아니 가속을 하면 이제 기울어지는 거가 네. 물의 기울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까지도 이제 훨씬 네,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더 편하겠네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질문 네.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몇 예, 가지 예. 한번 읽고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아람 씨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강의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과학계에는 이론이 무수히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교수님은 웬만큼 알 것 같다고 언제쯤 느끼셨나요? 호기심으로 시작해 꼬리를 물어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큰 질문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요지가 아마 학교에서 배우면 물리학이든지 과학의 이론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언제 다 알 수 있느냐라는 걸 아마 요지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글쎄요. 그건 만약에 어린 학생이라면 지금은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학생 때는 끊임없이 궁금한 걸 쫓아가기만 해도 충분히 쌓이는데, 제 경험을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무언가 이제 알려고 할 때 그 답이 있는 걸 여러 개를 많이 우리가 섭렵을 한다는 게 사실은 더 많이 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리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이런 얘기하면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이게 좀 게을러서 공부를 좀 덜 하고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물리학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금 알고 있는데 그 원리를 내가 잘 이해를 했다라고 치면 그 원리에 대해서 뭐가 달라지는, 주변에 달라지는 변수가 뭐가 있고 또는 새로운 경우가 어떤 게 있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에 이렇게 하나씩 켜를 쌓아가면 훨씬 더 공고히 되는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자기 것이 없이 그냥 뭘 하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에 이렇게 하나씩 켜를 쌓아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왜 있죠? 눈덩이가 이제 몇 번 굴르면 산더미만큼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 똑같은 원리로 내가 그 속 안에 자기 거의 그 코어가 핵심이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과학에서의 그 법칙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게 똑같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학생들은 이 세상에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막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잘 따져보면 뭐가 제일 이 중에 내가 꼭 알아야 될 게 뭐고, 그걸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만의 언어로 재해석해서 자기 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앞으로 조금 더 길게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할 경우에는 아마 열심히 한다면 금방 훨씬 뭔가 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물리 이론 혹은 과학하는 방법에서 매력인 것 같아요. 전에 알고 있던 것들로 생각을 확장해 나가면은 다시 또 맞는 다른 걸 그렇죠. 설명할 수 있는, 교수님께서 답해 주신 것도 그런 것 같은데요. 강아람님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아람님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는데, 그것들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갖다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것들을 확장해 가면서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호기심 아직도 갖고 있는 부분 있으신가요? 예, 많죠. 해결 안 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제가 오늘 강연한 내용들은 아마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분들이면 충분히 따라오고 다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텐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몇 발짝만 더 나가면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왜 바닥하고 바닥의 원자들 부딪히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거기서 원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되는데, 이 원자들이 이제 어떻게 떨어져 나갈 것이며, 아니면 그 원자들끼리 이렇게 부딪히고 할 때 마찰 같은 것도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아직도 그런
그런 초보적인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얼마든지 지금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하면 자기가 정말 원하는 그런 문제를 아마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저는 아직 답을 못했지만 그 답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마침 또 그 아까 발바닥 문제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질문을 올리신 분 중에 그 발바닥 문제 끝까지 궁금하셔서 양진영님께서 발바닥 과제에 A 학점을 주신 학생은 어떤 과제물을 제출했는지 궁금합니다. 과학에 어떻게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 함께 주셨습니다. 예, 그게 아주 제가 뭐 어디 가서 이 얘기 사실 안 하려고 그러다 오늘 괜히 한 것 같은데 강연 때 이제 이런 얘기 하면 모두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고 어떻게 하면 A 학점을 받느냐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그걸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야지 학점을 제가 빌미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금방 봐도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소위 과제 리포트는 뭐냐면 선생님 문제를 잘못 내셨습니다. 라고 하고 그 얘기를 한 서너 쪽을 쓰면서 왜 이게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물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글을 쓴 친구도 있는데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그걸 다 포함한 거겠죠.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원래로는 정의가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제 원자하고 원자가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그 면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스프링 모델을 쓰는 친구도 있고 뭐 물방울 예를 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시도를 해서 한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문제를 준 것은 너무 갇혀서 생각이 너무 이제 답만 내려고 하는 거에 갇혀서 하지 말아라라고 사실 보통 저희 강의할 때 첫 번째 시간에 주로 낸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펼쳐서 해보면 그리고 나면 새로운 것들이 막 보인다.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주제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감전된 사람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도 그 발바닥 문제 교수님 말씀하신 포인트 지적하시면서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답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같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이제 어린 아이들과 함께 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아이디 고고님께서는 중학생 아들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라고 감사 표해 주셨고요. 아래쪽에 우주세상 브라보 우주 라이프라고 혹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가지신 것 같은데요. 학생 이름이 우주가 아닐까 싶은데 우주 학생 안녕하세요. 예, 초1 아이의 끝없는 질문에 저희 밑바닥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라고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밑바닥이 드러났으면 밑바닥을 보여주셔야죠. 뭐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뭐 다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뭐 이 세상 사람 다 비슷한데 다만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거나 이렇게 과학을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뭐 자신감을 갖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뻔뻔함이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관측되는 어떤 현상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내는 거가 사실 제일 중요한 스텝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구분을 안 하고 이제 얘기를 하거나 우리가 그걸 그냥 통째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다 부정하거나 하게 되는 데서부터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과학적인 훈련을 받고 생각을 과학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 안에서 인과관계를 확실히 밝혀내고 또 그 안에 인과관계라는 것은 이제 왜 아까 제가 질문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부분을 잘 가려내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쭤보시면 또 새로운 힌트도 얻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좋은 답을 구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님들 학생 혹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셔야 되는지 가르침도 받으셨죠?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강의에서 이걸 다뤘다고 하셨고요. 교수님이 지금 서울대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기도 하시지만 교수님도 또 서울대 학생이셨잖아요. 네. 교수님 아까 잠깐 언급하실 때 게으른 학생이라고 하셨는데요. 교수님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셨나요? 아이고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그냥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예. 네, 글쎄요,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좋은 얘기일지 모르는데 요즘에 너무 이렇게 많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배우는데 자기 생각은 별로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도 이제 사실 농담은 아닌데 제가 구구단을 외울 필요가 없다. 사실 저는 구구단 외지 않아가지고 가끔 틀려요. 이 이유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구구단 외는 거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외는 게 아니지 이제 2사는 2사 8인데 네. 4, 2, 8 그러면 어색하잖아요. 네. 안 외워도 되는데. 근데 그걸 자꾸 다 외라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그거 안 외고 버티다가 혼난 기억 때문에 그 트라우마로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 우리가 외우고 나머지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늘 그런 주의로 살아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를 외운다는 게 자기의 주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외우는 건 괜찮은데 그냥 아무 뜻 없이 많은 걸 내가 담아두고 있다라는 건 사실 그럴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꼭 이제 과학을 하는 데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자기만의 생각을 갖도록 한번 노력해 보자.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은 금방 쉬운데 왜 그런 거 있죠? 이해 못하면 외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왜 그런지 따져보고 그 앞뒤를 다 재서 자기 걸로 소화를 하는 것.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어렸을 때일수록 훨씬 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데, 요즘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교육 환경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꾸 뭔가를 남보다 좀 더 많이 뭔가를 기억하고 점수를 더 받고 전보다 뭔가 많이 뭔가를 잘하는 거를 자꾸 요구하는 그런 세태가 돼서 개인적으로 그게 행복한 건지 아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갖고 온전하게 남도 배려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은 항상 창의적으로 해결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아주 현명하게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특별 강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한국물리학회 기간인데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사흘간 한국물리학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하면은 물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에게는 또 더욱 그런데요. 교수님에게 있어서 물리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어떻게 물리를 또 선택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게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일 큰 계기는 그냥 처음에 신기했죠. 그냥 이게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걸 이제 아까도 좀 사실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요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요즘은 공부할 때는 문제 나오는 과학을 먼저 배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식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좀 못마땅한데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공이 이렇게 굴러 떨어진다든지 이런 그게 이제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얼마만큼 기울이면 얘가 굴러 떨어지기 시작할까? 어렸을 때 늘 그런 거 재밌어서 이제 놀았는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 해보지 않고도 내가 생각으로 이거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면서 정말 이거 재밌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걸 굉장히 복잡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럼 이 중에 뭐가 제일 그러면 중요한 걸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핵심이 되는 거가 이거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사실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수천 번 이렇게 제가 어려서부터 크면서 이렇게 되뇌었을 거고, 근데 그런 그 느낌이 계속 살아 있는 게 사실 이제 물리학을 하는 거에 제일 큰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혹시는 복잡한 방법을 쓰고 여러 가지 뭐 컴퓨터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어떤 현상을 대하는 자세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게 이제 물리 왜 좋아하는가 그런 건데 그건 결국은 여기는 그냥 내가 뭔가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내가 찾아볼 수 있고 꿰뚫어 볼 수 있고 그게 내 그냥 생각 중에 가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강연 중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그 사고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셨던 것 같네요. 네. 네, 놀이로서 경험으로서의 과학을 계속 강조해 주시는 교수님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요. 아마 그런 놀이 그리고 경험으로서의 과학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우리 이렇게 강연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이 또 아닌가 싶습니다. 과학관을 둘러보면은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책에서는 일반적인 대중들을 위해서 쓰셨지만 오늘 강연 말미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교수님 전공 자체는 물질을 갖다 다루는 과학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수님 전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보통 제가 제 전공 얘기를 하면 다들 그때부터는 재미를 없어하고 흥미를 잃고 안 좋아하시던데 그 제일 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명칭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물성 물리학이고요.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을 다루는 물리학인데 근데 그 중에 이론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 물리학회 공식 용어에 따르면 응집물질 물리학 이론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 응집물질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이런 모든 이런 것들 모든 물체가 다 응집물질인데 여기에 이제 이 금속이든 뭐 아니면 지금 이런 그 화면에 나오는 이런 디스플레이든 또는 휴대전화에 있는 그런 물질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물질로만으로는 사실 만들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성질들을 우리가 찾아내는데 그 성질들이 거의 원자를 한 뭐 일렬로 늘어놓은 걸로 치면 한 수백 개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체를 쌓으면 뭐 100만 개는 넘겠지만 굉장히 작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작은 크기의 그 원자의 집합체가 나타내는 성질을 사실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은 크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연구하는 게 제 전공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질을 물론 실험적으로 측정하거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뭐 이론적인 계산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연필로 뭐 계산하는 건 이제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써서 그 물성 특징을 찾고 그게 근데 이제 간단하게 계산되는 것들이 아니라서 대개는 이제 굉장히 큰 컴퓨터를 이용하고 뭐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책에도 책 등에 보면은 교수님께서 연구하셨던 분야 중에 초전도 네. 현상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이었던가요? 네. 그 상온 초전도가 뭐 드디어 실험으로 보였다는 그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 혹시 이 강연을 듣는 분들도 상온 초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발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근데 아직 뭐 상온이긴 한데 그게 굉장히 고압에서 되는 거라서 실제 실용되기는 좀 아직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그 초전도체라는 건 이제 저항이 없는 그런 물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초전도체 자체는 그 저항이 없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성질이 더 들어있긴 한데 실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쓰는 많은 전기 이런 것들이 그 발전에서부터 소비하는 그 집에 전달되는 그 송전선을 통해서 나오는 동안에 그 저항으로 손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기의 그런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그 초전도체를 만약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그 지구 반대편에 이게 이제 낮과 밤이 이제 다 이게 쓰는 용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부터도 손실 없이 우리나라까지 전달해 오면 예를 들면 싼 전기를 전 세계가 골고루 나눠서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초전도체가 이제 그렇게 전기 수송에만 쓰이는 거가 아니고 또 굉장히 작은 크기로 가면 그 요새 양자 컴퓨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초전도체 자체가 그 큰 크기의 물질이지만 예를 뭐 손톱보다 더 크고 아까 전기줄이니까 이런 게 초전도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양자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오늘 뭐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양자 현상을 이용한 컴퓨터가 요즘에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라고 그래서 그쵸. 그래서 초전도체가 이제 만약에 상온에서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그 양자 컴퓨터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뭐 그거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그 기술의 혁신에 큰 기여를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온에서 15도였다고 하긴 했는데요. 상온여서만 안 되고 상압에서 그렇죠. 예, 그 고압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물질이 바로 그 초전도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고 제가 학위 논문 할 때 그 구리산화물 고온 초전도체가 나올 때 제 학위 주제도 그거였는데 그게 아직도 뭐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 그 실용화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라 꾸준히 더 열심히 물리학 또 화학 뭐 재료공학 하시는 분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네.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과학자가 계속 그렇게 한계를 극복해 왔었으니까 또 언젠가는 상온 초전도도 가능할 수 있겠죠. 예, 지금으로 봐서는 예전에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조만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양자 정보 혁명도 그리고 핵융합으로 에너지 문제도 해결되고 네. 하면서 인류가 겪고 있는 위기를 하나 또 넘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유재준 교수님 모시고 호기심의 과학 책 강연 그리고 교수님에 대한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교수님 이 책 호기심의 과학 아무래도 2편이 또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 그때도 좋은 책 써주시면은 다시 한번 모셔서 강연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아테이론물리센터 다시 듣고 싶은 저자 강연을 갖다가 진행해 봤고요. 일주일 뒤에 11월 12일에 정영채 교수님 모시고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의 성장을 돕고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과 세상을 연결하고 과학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아테이론 물리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